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일본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합니다. 한국 방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최대 규모의 지하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현재 미국은 사드 부품에 이어 무인 공격 드론도 한국에 배치합니다. 일본은 최대 규모의 함대를 남중국해에 보내 미국과 합동 군사 훈련을 합니다. 북한의 핵 위기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 공조도 강화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서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아 꼭 먹고 알 먹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위반 용의자로 기소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청와대를 나온 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진다고 말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할 미국 국무장관은 힘없어 보이지만 상무장관의 힘은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물론 현재 상황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이자율 인상에 대한 의견은 반대입니다. 연준 의장 뜻대로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임 고문은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을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카메라로 도청했을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백악관의 사임 요구를 거부한 뒤 해고된 뉴욕 연방 판사는 자신이 트럼프 주변 인물을 수사했기 때문에 해고됐다고 주장합니다. 우버는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시애틀에서의 운전자 노조 결성을 강하게 막고 있습니다. 법적 시각장애인인 하키 팬 소녀가 특수 안경으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주말 사이에 뉴스를 좀 멀리 하셨던 분이라도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보통 시민이 돼서 과거에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탄핵 결정이 내려지고 이틀 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전부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토요일이었었죠. 삼성동 집으로 돌아갔는데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결과를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지 않고 이제 그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도 직접 아마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보통 수순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럴 때 대통령들이 얘기하는 것은 꼭 빠뜨리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라가 이러한 일들로 많이 분열됐으니까 이것이 다시 봉합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면책 특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형사 기소가 될 수 있게 됐고 이미 최순실과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된 같은 의미, 같은 혐의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서 나와서 이제 미소를 조금 보였고 악수를 보좌관들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 앞에 모여서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라고도 했고 그리고 이제 60대 70대 3명으로 늘어났죠. 시위 도중에 숨졌습니다. 경찰 스피커가 머리에 떨어져서 숨진 사람도 있는데 왜냐하면 또 다른 시위대인 나이 드신 분이 경찰 버스를 훔쳐서 이제 돌격하다가 스피커가 떨어져서 다른 시위대가 숨진 그런 것이죠. 이런 모든 내용을 미국 언론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제 촛불 시위는 마무리가 됐는데 촛불 시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대통령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친북 좌파라고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러나 촛불 집회에서는 마지막이요.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We are the champion. 퀸의 노래 틀고 폭죽까지 터뜨린 이게 이제 주말 동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패와 관련된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 없이 이제 그 기소돼서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받게 될 테고 박근혜 대통령을 특별검사가 공모자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요. 그동안은 이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합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보도하기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그 아버지와 함께 1961년도 박정희 장군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서 살다가 79년도 아버지가 암살되고 청와대를 나왔던 박근혜 대통령 이제는 그 인기 없는 그 대통령으로서 형사법 위반 용의자로 현재 국민에게 대부분의 국민의 마음속에 남게 됐다는 것은 뉴욕타임스의 표현이었습니다. 북한 이슈는 굉장히 지금 그 심각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어제 그제 미국 언론을 쭉 보면은 한국과 미국, 북한과의 이슈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 세계사를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데 특히 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미국에 살면서 또 그 한국 이슈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나 전부 그 세계사의 한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The Straits Times라는 신문이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그 어느 언론보다도 좀 그 심층 보도를 하고 있고 어떤 때는 또 그 속도도 빠릅니다. 그 긴급 뉴스 같은 것. 북한이 이제 그 최대 규모의 지하 핵실험을 준비한다는 것. 지난 주말에 이제 한국에서도 역시 그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죠. 지금 워싱턴에 있는 그 연구소의 자료를 통해서 위성 이미지, 상업 위성 이미지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평창리 그 핵실험장이 아마 그 지난번에 가장 큰 그 지하 핵실험을 했었던 것이 9월 달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에너지 폭발 단위로 보면은요. 킬로톤 단위로 보면은 그 당시에 15에서 20 킬로톤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번에 그 새로 준비하는 것은 282 그러니까 한 뭐 8배 정도, 14배 정도 됩니까? 그 폭발력이 그 정도로 강한 핵실험을 북한이 곧 할 것이다 하는 것이요.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국제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38 노스에서도 이미 그 지금 지적을 한 바이고 북한은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한국, 일본 모든 나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동해를 향해서 3월 6일에 발사한 미사일 테스트는 일본에 있는 5만 4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바로 그 미군 기지가 목표물이었었다는 것을 북한이 이미 그 발표를 했고 그래서 오늘 지금 한국과 미국이 군사 합동 훈련 중이잖아요. 키 리졸브 컴퓨터 가상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USS 그 칼 빈슨 항공모함도 수요일에 부산항에 도착을 할 테고 그 사이에 이제 렉스 틸러슨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일본, 한국, 중국을 이렇게 그 방문을 하고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급작스럽게 한국의 외무장관 뭐 국무장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 부품이 날아갔잖아요. 사드 부품이. 그 이후에 지금 미국의 공격 드론 근데 사람이 없는 그 무인 공격 드론이 한국에 배치되기 시작한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의 연합뉴스는 단독 보도라고 하지만 로이터 통신이 이미 다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제임스 피어슨 기자가 한국에 가 있잖아요. 이 제임스 피어슨 기자는 트위터를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 그 기사로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Gray Eagle Unmanned Aerial 그 시스템에서 UAS 약자로 부르고 있는데 정보도 하고 감시 정찰 임무를 다 맡고 있는 그 무인 공격기 드론입니다. 언제 도착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미국이 확인해주고 있지 않는데 리모트 컨트롤을 하는 거죠. 이 그레이 이글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제너럴 아토믹사가 만들었는데 미국의 그 락히드 마틴사는 사드를 만들어서 사실은 사드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의 그 이라크 전쟁 그 직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수십 년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그 실험을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 가상 실험은 하지만 현장에서 실험할 기회가 지상전이 있는 곳은 많지 않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그 사드 부품이나 사드는 락히드 마틴에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렇게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면 그것을 실험을 하고 또 팔고 여기저기에 배치를 해야지 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군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한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사드가 어느 나라에 배치돼야지 된다면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배치돼서 새로운 무기를 뭐 테스트를 한다든가 무기를 더 많이 갖고 있다든가 무기가 인적 그 자원이 됐던 군인이 됐던 무기가 됐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그 세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사드 배치를 환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보여지고요.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 그리고 그의 그 잡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번에 그 배치된다는 무인 공격기 그 드론이요. UAS는 역시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사가 만든다고 하니까 이것도 뭐 돈 많이 들여서 만드는 것이겠죠. 군산의 공군 기지에 일단 그 배치를 하고 그러면 그 군산이 뭐 서울에서 남쪽으로 한 180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요. 영구하게 배치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이제 대선은 5월 9일 치러지면은 사드 또 이런 무인 공격기의 영구한 배치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로서는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또 뭐 점검을 할지 그런 것도 빅 이슈가 될 테고요. 그 사이에 이제 북한과 남한, 뭐 북한과 미국,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결국은 이제 헌법까지 조금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자신들의 군사력 같은 것을 그 확장을 할 수는 없었으나 그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그 핵 능력이 실제적으로는 북한보다 훨씬 강한데 한국은 미국이 막아서 핵 개발을 못하는 것이었고 일본은 상업용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사력 같은 것도 준비는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가장 큰 함대가 그 사우스 차이나 씨 그렇게 뭐 일본은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중국과 굉장히 분쟁이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스리랑카 부분적으로 다 이제 그 자신들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그곳에 그 사우스 차이나 씨의 남중국해에 배치를 해서 3개월 동안이요. 5월 달에 시작을 해서 이제 미국의 함대와 7월 달에 인도양에서 만나서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이 함대가 그 이즈모 함대인데 헬리콥터 같은 거 다 실려 있고요.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일본이 가장 큰 그 여러 가지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함대를 말하자면 실험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드를 미국이 실전에서 그 배치하기를 실험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7월 달에 인도양에서 미국 함대와 그 실전을 거친 뒤에는 8월 달에 일본으로 그 돌아가는데 결국은 이 로이터 통신이 지금 보도를 한 것이거든요. 이 같은 소스는 뉴스원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필리핀, 브루나이 이런 곳들이 다 그 자신들의 수역이다. 이 그 사우스 차이나 씨 이렇게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조금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그 수역이다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타이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 그 가장 큰 함대가 거쳐가는 곳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가 되겠습니다. 그 사우스 차이나 씨가 물고기만 많은 게 아니라 오일이나 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본이 미국과 군사력을 테스트한다는 게
중국으로 볼 때는 좋을 리가 없겠죠. 더군다나 이제 일본은 사우스 차이나 씨는 아니지만 이스트 차이나 씨에 대해서는 중국과 지금 어떤 그 격돌 같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러면서 일본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이제 중간에 이제 필리핀도 거치게 되니까 필리핀의 그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우리의 함대가 서빅베이에 갈 때 그 필리핀의 그 마닐라에서 서쪽으로 조금 뭐 떨어진 62마일 정도라니까 100마일 정도 되네요. 그곳에 머물게 될 때 그 필리핀 대통령이 우리 함대를 좀 방문을 해달라라고 일본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같은 경우는 뭐 이 남중국해에 뭐 일본 함대가 오는 것도 환영한다. 뭐 그것은 국제 해역이지 통로지 뭐 우리 것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뭐 나도 시간 있으면 뭐 일본 그 함대 한번 방문해 보지 이 정도로 그 생각을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발표를 기자회견에서 했으니까 필리핀 내 이 대통령도 어떤 부분은 정말로 이 민주사회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을 막 처형한다던가 그리고 처형하고도 그것을 당당하게 말한다던가 이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외교적인 능력은 아직까지는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필리핀은 미국의 강한 우방국이었는데 그것을 살짝 뒤로 제치면서 중국과 힘을 잡으면서 뭔가를 하는 것 같더니 이번에 일본이 미국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데 그 함대에는 뭐 시간 있으면 가보죠. 이 정도면은 여러 가지를 다 그 지렛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일본과 미국이 중국에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에서 그러니까 지금 참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은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의 핵 이슈에 있어서도 당사국인데도 미국과 중국의 그 뭐 눈치도 봐야지 되고 볼 수밖에 없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지금 그 다른 나라들은 일본이나 필리핀은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또 돈을 벌면서 자신들의 국방도 강화하는지 북한의 핵 이슈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한국이 이렇게 손 놓고 뭐 정치 공백 상태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다고는 하지만 있는 상태에 미국에서는요. 그럼 우리 선제 공격까지 뭐 할 수 있다. 옵션에 뭐 올려놨다 테이블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입장이고 미국의 민간 그룹에서는 또 꾸준히 북한과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블룸버그 뉴스가 그 보도하기를 미국의 조셉 드트란이라는 전에 그 미국에서 그 정보 그 스페셜리스트도 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북한과의 그 핵 협상을 하는 브로커로도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주도하고 있는 그런 그 미국 팀이 이제 이번에도 또 그 비공식적으로 유엔 주재 그 북한 외교관들을 이달 말 아니면 4월 달에 한국 선거요. 한국 전쟁이라네요. 요즘 하도 긴장이 강화되니까 마음과 머릿속에 그런 단어가 들어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한국 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북한 그 팀과 만난다는 것인데 이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비공식적인 미팅을 미국의 전에 그 정부에서 일했었던 관리들이 그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때가 언제입니까? 그 이후에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정말로 냉랭한데 미국은 뭐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도 얘기하면서 민간 차원에서는 꾸준히 완전히 그 채널을 끊어놓지는 않는 것이죠. 중국이 뭐 북한이 잘못하긴 했지만 대화를 한다면 우리가 중재를 하겠다 하는 것도 미국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거부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또 일본도 싫어했고요. 3월 달에 미팅을 하기로 하다가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행동을 하니까 미국이 이것을 그 취소해 버렸잖아요. 마지막 북한과 그 미국의 비공식적인 미팅은 정부가 아니라 이런 민간 주도하는 미팅은 10월 달에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외교부 부상인 한성열 씨를 만났고요. 그 전에도 뭐 런던, 싱가포르 이런 곳에서 꾸준하게 그 미국의 그 민간 그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근데 민간이라고 해도 민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정부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또 만나기는 만나지만 북한이 이런 민간 그룹이 먼저 만난다는 것은
잘 이것이 이제 그 추진이 되면은 또 연결이 돼서 정부와 정부 공식적인 채널의 만남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좀 대화하기가 힘들다. 민간 그룹이 먼저 그 타진해 봤을 때 그런 판단이 나오면 미국은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 구축을 더 빠른 속도로 그 해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 할 수도 있고요. 군사 협력 지역적인 것을 더 단단하게 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 미국이 궁극적으로는 그런 목적일 겁니다. 아시아의 축이라는 이런 그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에서의 외교 정책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행동을 해야지 되는데, 행동을 할 때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명분이 쓰잖아요. 이러니까 빨리 사드도 갖다 놔야 된다. 무인 그런 것도 갖다 놔야지 된다 하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김정은과는 대화가 어렵기는 하지만 만약에 대화가 어렵다고 대화를 하지 않을 경우는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은 점점 강화되고 핵 능력이 강화되면은 그 핵을 방어한다는 뜻으로 방어하려는 능력도 강화돼야지 되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남한은 핵 능력도 없고 방어 능력도 자체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다른 나라에 의존을 해야지 되니까 사실은 북한의 핵 능력이 대화가 없어서 점점 강화되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그 마이너스 나는 그런 것이고 지금 어디를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필리핀과 이스라엘 다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인가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한국 언론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까 하는데 미국 언론 보도 보니까 한국 방문도 이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북한 핵이 이스라엘의 국가 그 방위와 돈까지 벌게 해주는가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그밖에 그 미국의 아주 그 중요한 뉴스들이 언제나 있죠.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더합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그 예루살렘 포스트, 예루살렘에서 발행되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 가운데 하나인데 이 신문에 보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미사일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중동을 넘어서 한국 문제가 개입됐기 때문에 그렇다. 한반도 상황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동맹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개발할 수도 없고요.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정보라든가 미사일 테크놀로지에 관한 연구 기술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나라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주변 여러 국가들 때문에 이란, 시리아, 뭐 원수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헤즈볼라, 레바논 등등 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또 그 공항의 경우도 이스라엘 공항이 세계 그 최고로 안전한 공항 가운데 하나, 검색이 가장 그 철저하다 이렇게 표현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그 정도인데 늘 어떠한 그 전시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지난주에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포스트는 악의 축을 그 테헤란에서 그 평양까지 이어놓은 지금 미국의 현 국방장관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임스 마티스 한국을 방문을 했고 또 그 국무장관도 마찬가지로요. 굉장히 힘이 약해지는 것 같다. 현재로서는 렉스 틸러슨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비행기도 과거 국무장관과는 달리 큰 게 아니라 작은 것하고 이제 풀 기자단도 없이 뭐 기자 4명이 그 간다고 하던가요. 취재 기자들 그렇게 그 지난 주말에 그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이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 커버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백악관 대변인이 충분하다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어쨌든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국무장관과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장관도 이 평양도 악의 축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에 앞으로 미국이 50억 달러를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특히 이제 그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도록 이스라엘 프로그램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전략적인 베네핏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전투지에서 가능하면은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테스트하기를 원하고요.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테스트라는 것에 이제 사드도 그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포스트는 그 이외에 그 아주 세세한 자세한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그 전략적 베네핏이다 해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연구하라 하는 조건으로 10년 동안 50억 달러를 받고 이것도 추가로 더 그 요청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에이펙이라고 매년 그 이스라엘 그 모임이요. 그 아메리칸 이스라엘 퍼블릭 어페어스 커미티가 회의를 할 때는 미국 정치인들이 다 가잖아요. 이스라엘 총리도 오고 미국 대통령도 가고 하는 이 에이펙의 로비가 굉장히 강한 것이고, 그리고 2013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스라엘계 미국 그 연방 상원의원 오랜 동안 일했던 조 리버먼 의원이 있었잖아요. 무소속인데 이제 민주당과 함께 일을 했었던 이 조 리버먼이 지금 그 정치인으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은퇴를 했지만 이스라엘계이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할 때도 이스라엘에 관해서 너무나 철저하게 그 방어를 하고 그쪽에 페이버를 주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하기를 조셉 리버먼의 어떤 그 아주 그 역할이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그 미국과 공조하는 그 프로그램 전략적 베네핏으로 돈을 이렇게 끌어가게 하고 하는 것이 큰 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으로 보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볼 때도 그렇고 세계 다른 나라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그 코리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미국 연방에 한국의 그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4월 4일에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을 포함한 34지구에서 현 의원이 나가지 않는 그런 그 보궐선거, 연방 하원 의원 보궐선거에 로버트 안 후보가 나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곳에 한인 유권자가 뭐 거의 2만 명 정도 있는데 이 가운데서 반 정도만 나가면 일단 그 예비선거에는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두 명이 이번에는 그 50% 이상을 받아도 결선을 6월에 치러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뭐 그쪽에서 지미 고메즈 후보가 강한데 이 두 후보가 나가서 또다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그 선거를 치러주면은 코리안 아메리칸 하원 의원이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로버트 아니냐? 뭐 다른 그 경력이 그 또 다른 분야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고 후보가 23명이나 나온 곳이니까는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계의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한인계 이 연방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고 로버트 안이라는 젊은 이 후보가 뭐 여러분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통해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후 시간에 했죠. 3시부터 5시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보셨으면 아시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뿐만이 아니라 라디오 코리아하고도 인터뷰를 했고 많은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정말로 그 캐릭터 자체로는 충분히 그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코리안 아메리칸 연방 하원 의원이 나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4월 4일 지금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이 되겠습니까? 날짜가 언제죠? 지금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다음 달이니까는 오히려 로버트 안 후보 선거가 더 앞이 되겠네요. 다음 달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일본과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지금 외교 정책에서 얼마나 아시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우스 코리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호주도 포함이 돼 있고요. 다만 이 보도가 맞다면 저는
지금 그 로이터 통신을 그 인용을 해서 전해드렸는데 로이터 통신도 또 다른 언론을 인용을 해서 전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군요. 니케이 아시안 리뷰에 사우스 코리아와 호주도 이번 방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당연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아시아에 가서 그 나라 그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할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의 정치 상황도 당연히 그 이슈가 되겠죠. 일본에서는 오히려 일본과 미국과의 경제 협력뿐이겠어요. 5월 달부터 일본이 제일 큰 함대를 그 남중국해에 파견을 해서 미국과 동시에 군사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여행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시켜서 이라크는 이번에 뺐고 6개국 무슬림 국가 사람들만 지금 일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무슬림 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공약할 때 썼던 무슬림들 안 돼.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안전을 지키겠어. 대통령으로서 이런 것을 국내에선 보여주고 해외로 나가서는 부통령이 좀 얼러주는 거죠. 우리가 뭐 그게 꼭 종교적인 이런 것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통령이 가기 전에 렉스 틸러슨 지금 그 국무장관이 이번 주에 아시아에 가는데 이 아시아 이슈를 이렇게 부통령이 간다 하는 것은 백악관이 외교 이슈에 들어서면서 외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이라는 뭐 엑슨모빌의 CEO였으니까 외교에 대해서는 전혀 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렉스 틸러슨 외무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가려지고 약해진다는 것. 그 가려지고 약해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자리를 테이크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백악관이 직접 테이크오버해서 지금 이제 부통령을 아시아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야말로 뉴욕타임스는 고스트 행정부다 뭐 이 정도로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리더십에서 뭐 수천 개의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특히 553개 중요한 자리에서 44개 자리만 지명을 했고 그 가운데 18개만 인준이 확인이 됐습니다. 거의 뭐 국무장관, 뭐 법무장관, 상무장관 이런 순이에요. 그 대부분이 이제 그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공백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공백이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그 세우는데 힘들고 해외에서는 미국의 포지션을 굉장히 약하게 하죠. 예를 들면 무역에 있어서는 칠레에서는 미국 대사가 무역을 관장하고 멕시코와 지금 그 사탕수수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도 그 제대로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상무부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여러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애매모호하게 대체 인력으로 한다 하는 그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사이에 전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지명한 미국 검사들에게 다 사임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막가파로 하는 것 아니고요. 어느 행정부나 다 그렇게 합니다.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또 정치적으로 임명됐었던 그런 검사들의 경우는 당연히 사임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프릿 부하라라는 뉴욕 남부의 연방검사가 사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난해에 만났을 때 당신 임기는 보장해 준다 하는 그런 그 구두 약속을 받았었기 때문에 무작정 이게 그 사임하라는 압력 통지서가 오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무슨 소리냐 대통령과 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사임하지 않는다고 하자 해고당했거든요. 해고당하고 나서 이 프릿 부하라 연방 검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주변 인물을 내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은 정치인 20명도 넘는 뉴욕 정치인을 부패 혐의로 당을 초월해서 상원, 하원 리더까지 다 조사하고 범죄를 들춰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트럼프 재단과 러시아와 트럼프 재단과의 관계,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본부와의 관계, 특히 팍스 뉴스의 CEO였다가 뭐 여자 앵커를 그 성추행했다 해서 할 수 없이 물러나고 말았잖아요. 로저 에일스에 대해서도 이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그 해고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해고한 자리에는 마크 무카시라는 사람, 와이칼라 변호사인데 그 한때 그 맨하탄에서 검사 일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 법무장관이었던 그 마크 머카시의 아들이고, 지금 새로운 새로 이거 임명되는 마이클 머카시의 아들이고, 마크 머카시라는 사람은 반대인 거예요. 지금 그 해고된 사람은 그 팍스의 CEO였던 로저 앨리스를 수사하던 사람이었고, 지금 새로 그 임명된 사람은 마크 머카시 그 연방 검사는 로저 앨리스의 법률팀입니다. 그를 변호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 트럼프 행정부도 조금 굉장히 그 엇갈리는 일들이 있고, 또 그 켈리안 코네이가 어제 오늘 그 백악관의 그 대통령 그 선임 고문 자문 같은 경우는 언론과 인터뷰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 나를 도청했다, 나의 빌딩을 트럼프 타워를 도청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데드라인이 지금 왔는데 켈리안 코네이가 증거는 없이 계속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을 도청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증거를 그러면 그 대라 하고 그 인터뷰하는 그 앵커들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전화로 할 수도 있고 텔레비전으로 할 수도 있고, 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카메라로서 현대 생활에서는 이게 사실이잖아, 흔한 일이잖아 하면서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언론으로서는 증거도 없다면서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으로 전직 대통령이 현 대통령을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는 아니지만 후보 시절에 도청했다고 하니까 좀 황당하다는 그런 느낌이고요. 일반인들 생활로 돌아오면은 지금 뭐 이자율 인상이 조금 그 가파르게 있을 것도 같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우버가 운전자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요. 물론 노조 하면은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노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뭔가를 그 홍보할 때 팟캐스트를 활용한다는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원래 그 우버가 시애틀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시애틀이 뭐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우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니요. 샌프란시스코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졌고, 샌프란시스코가. 그런데 시애틀은 요즘에 너무나 많은 그 앞서가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것에서 그렇잖아요. 뭐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임금도 시애틀이 아주 많이 올려놨고, 그래서 우버의 그 운전자들이 시애틀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회사는 싫어하는 겁니다. 우버를 만든 창업자 아주 젊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지만, 어떤 그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고용주가 됐을 때는 노조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아주 그 저돌적으로 그 노조 결성에 반대하고 있는데, 회사가 요즘은 그 팟캐스트를 다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뭐 이메일 보내는 그런 그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왜 이것을 하면 안 되는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노조에 가입하면 임금이 뭐 시간당 얼마가 보장된다는 거 다 현실성이 없다. 오히려 그 커스터머들을 막 인터뷰를 해요. 우버 측에서.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들은 그 우버에서 내보내는 팟캐스트를 보면은 이 운전자들이 노조 결성하는 것이 커스터머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운전자들은 아니 우리 우버는 우리를 파트너라고 말만 하면서 도저히 그 파트너 대우는 해주지 않는다. 우버의 가치가 지금
68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 벌이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버 측에서는 회사에서는 또 비영리 그룹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그 도시마다 다니면서 우버가 노조를 만들도록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시애틀은 그 우버의 그런 것을 통과를 시켜서 지금 시애틀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특히 그 자넷 옐런 의사는 지금 미국이 경기가 과열되면은 안 되니까 이자율을 올려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그 경기가 빨리 활성화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워낙에 그 성격적으로도 빨리 그 결과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좀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자율을 올려서 가열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성장을 더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연방준비제도 모임이 있는데 이자율 당연히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조금 그 빨리 속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국제 무역에 해가 된다. 미국이 이자율을 올려야지 된다는 게 유럽의 중앙은행의 정책 그 책임자인 이그나시오 비스코의 얘기입니다. 지금 뭐 미국이 실업률도 괜찮은 편이고 뭐 성장도 어느 정도 안정스럽고 하니까 그런다는 것이고 지금 국무장관은 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윌버 로스 한국과도 아주 그 인연이 깊은 상무장관은 무역 정책을 좀 주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 무역위원회 위원장인 그 피로 나바로 교수가 지금까지는 해왔었는데 인준이 필요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상무장관이 인준이 됐고 그에 비해서 무역대표의 경우는 지금 청문회 날짜조차 잡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역대표가 하는 일을 이제 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하게 될 텐데 상무장관 자체는 무역에 그 세계 무역에 반대한다고 하진 않았지만 상식적인 무역을 지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미국이 손해보지 말아야지 된다 하는 것에는 조금 뜻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중국에도 맞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뭐 그 수입 관세 35%에서 45% 한다는 거 이것만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조금 다른 뉴스 전합니다. 네, 11살짜리 소녀가 하키 팬인데 4개월 때 소아과 아주 그 드문 그 암 진단을 받아서 많은 그 치료를 했기 때문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특수 안경이 있어서 지난주에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캘거리 프레임즈와 뉴욕 어느 팀이었죠? 하키